한동안 좀 바빠 운동을 쉬었더니만 그새 배가 다시 나왔습니다. 태국 이주 러닝머신으로 30분간 매일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딱 2달 만에 올챙이 배가 없어졌었거든요. 최근 약 1달 쉬었더니 다시 배가 볼록해져서 이번엔 짐에서의 운동 대신 수영으로 갈아타고 배를 넣어볼까 합니다. 걷기만큼 효과가 있을까 두고 봐야겠어요. 수영이 전신 운동이라 몸에 아주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영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요 며칠간 수영을 해보니 숨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좀 먹었거든요. 밍밍하고 짭짤한 물맛 때문에 뭔가 상상이 돼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 호흡 연습에 집중하면서 수영을 열심히 하는 걸로. 조만간 좀 더 나은 수영을 하게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과거에 운동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짐이나 수영장을 등록하고 꾸준히 간다는 게 그 당시엔 결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큰 마음 먹고 등록해놓고 일주일 정도 다니고 대부분 끝이었죠. 이런저런 핑계와 비가 오네, 너무 춥잖아 등의 천재지변을 운운하면서. 그뿐인가요? 몸에 좋다며 집에서 준비해준 인삼, 개소주, 흑염소, 붕어즙 등등 보약 비슷한 것들을 꽤나 받은 것 같은데 그 역시 며칠 먹고 책상 서랍에 묵혀뒀다 버리기 일쑤였죠. 대신 하루 커피 10잔 정도는 기본, 그것도 머그컵으로요. 게다가 툭 하면 피곤함을 이겨낸다면서 팝 숟가락 하나 가득 설탕을 넣고 마시며 밤새기를 일상화했었습니다. 그땐 흡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갑 이상씩 펴댔었죠. 손가락에 배인 담배 냄새가 매 순간 역겨웠을 정도였으니 사실 담배 끊게 된 이유가 그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파서 잠시 금연을 했었는데 일주일쯤 됐나? 담배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나길래 그 냄새를 유지하려고 금연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가락에 반찬 냄새가 납니다.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팝도 끊어야 하나? 어쨌든 그 당시 제 스스로도 이러다 과로사 내지는 감당 못할 큰일을 치르게 될 거라며 불안해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면 항상 이번엔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을 거야, 정상일 리가 없어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매번 정상으로 나오길래 참 좋은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났구나라며 부모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대충 살던 저였는데,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삶에 대한 미련 크게 없다고 했던 저였는데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벌써 제가 태국 이주 9개월이 되었는데 결코 길다 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이래저래 뭔가 아주 많이 바뀐 듯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걸까요? 아마도. 하하하. 오늘은 이렇게 변화된 저의 태국 생활과 이전의 캐나다 이민 생활 때와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과거라 함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아니고 캐나다에서의 생활입니다. 원인은 환경의 차이라 생각되는데 제게는 특히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먼저 저의 오래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떠나 처음으로 해외를 경험한 곳은 바로 미국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공부를 위한 저의 유학지이기도 하여 푸푼 마음과 설레임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아주 재수없게 생긴 한 놈이 오더니 다짜고짜 제 가방을 열어 제끼고 검사랍시고 모든 물건들을 다 꺼집어내 패대기를 친 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 놈의 뒷모습을 한동안 노려보는 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었습니다. 제가 동경했던 미국은 그렇게 절대 잊지 못할 뚜껑 열리는 첫인상을 제게 심어주었고,
그날을 시작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3년을 생활하였는데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 입국 시 별일 없이 통과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 자격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움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의 요령이 좀 생겨서 언제부턴가 입국 심사대 부스에 있는 애들의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고 온순해 보이는 심사관을 선택하는 거죠. 젊은 애들은 대부분 신입이라 깐깐하고 성질머리 있어 보이는 심사관은 눈만 마주쳐도 무표정의 그 냉랭함 때문에 기분이 별로라 이왕이면 기분 좋게 입국하고파서 관상쟁이도 아니면서 관상을 보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살다가 언제부턴가 저의 여행지는 미국을 벗어나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또는 영화에서만 봐왔던 장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막상 보면 별거 아닌 것도 많지만 어쨌든 제게 많은 감동과 흥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지인들을 보는 것 또한 제게는 아주 흥미로운 요소였죠. 처음 스위스 국경을 지날 때였습니다. 하얀 제복과 옅은색 모자를 쓴 푸른 눈을 가진 큰 키의 남성이 다가옴과 동시에 저는 꼼짝없이 그가 만든 그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인지라 조심스레 여권을 건네주고 그냥 별일이 없기만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대부분 그래왔듯이 여권을 돌려주고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웠고 사이사이 보이는 집들은 모두 하나같이 별장처럼 느껴져 풍경을 감상하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았습니다. 물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한 작은 마을에서 막 노가다를 뛰다 온 듯한 한 젊은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땐 몰랐었지만 지나고 보니 아주 강렬한 인상을 제게 심어주었더군요.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여행 자랑질을 해댈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야 정말 스위스 좋더라. 나라 전체가 공원이던데?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그냥 푸티가 좔좔이야. 노가다 뛰는 사람인데 말이야. 다 떨어진 흙 묻은 런닝구에다 청바지 그리고 구닥다리 폭스바겐 지붕을 톱으로 잘라내서 컨버터블로 타고 다니더라고. 그런데도 머리가 금발이라 그런지 푸티도 나고 멋있더라. 내가 양복 빼입고 머리 포마드 발라 팔대이 가르마하고 금딱지 롤렉스 차도 액면가에서 밀리겠더라고. 사대주의와 인종차별에 극혐하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행하면 항상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만 생각하고 있었고 휴양이 아닌 관광이 주 목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스쿠버 다이빙 자랑질을 듣게 되었는데 필리핀이 스쿠버 다이빙은 세계 최고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혹해서 처음으로 동남아 쪽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죠. 위험하지는 않을까? 먹는 건 괜찮을까? 등등 막연한 걱정을 하다가 결국 필리핀을 갔고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저를 흥미롭게 만든 것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낙원이나 다름없는 필리핀의 바다가 아니었고 필리핀에서는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4명의 서버들이 붙어서 밥과 물, 반찬 등을 채워주더군요. 마치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 그때 이후로 필리핀을 안방 드나들 듯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생겨 그 이후 필리핀을 손절하긴 했지만 해외여행에서 처음으로 초대받은 귀한 손님 같은 예우를 받고 또 제가 쓰는 돈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준 곳이 바로 동남아였습니다. 이 경험들로 인해 제게 생긴 선입견은 이랬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할 때 이번만큼은 기죽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북미와 유럽에 대한 선입견. 귀한 손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해주는 그들에게 나 또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남아에 대한 선입견.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저는 한국에서 55세에 다소 빠른 은퇴 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8년간 생활하였고 현재는 태국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9개월째 생활 중입니다. 사실 낯선 땅에서의 정착이란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봐지긴 하죠. 하지만 태국이란 나라에서의 정착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에 의한 자신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한 선입견과 현실에 대한 갭이 별로 없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어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했었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8년간의 캐나다 생활로 자연스레 습득한 생존 영어가 이곳 주민들의 생존 영어와 거의 동급 수준이다 보니 잊을감 전혀 없이 소통이 되었다는 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생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은 퍼펙트는 아니었으나 크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언어 소통에 대한 차별은 어디나 존재하고 어디에서나 스킵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라 커뮤니티 영어 교실에 가면 당장 장례를 치러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분들도 여기저기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도 이곳 파타야라 가능한 거라 합니다.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영어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니까요. 앞날을 생각하면서 현지어를 배워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쯤엔 시골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환경이라면 뭔가 직접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자신감이 생겨난 건데, 캐나다 생활에선 제게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나름 공격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싼 물가와 싼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제게 여건이 된다는 것이고, 외국인이란 신분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극단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외모는 인도인인데 국적은 싱가포르인 비즈니스맨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크스킨이라며 평가절하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업은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데만 12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자기보다 조금 비싼 납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업체를 선택하더라며 힘들었던 긴 세월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두 번째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거래처 중 하나가 삼머식이라는 유명한 맥주 회사였는데 대뜸 그 회사 실세인 상무를 만나 새로운 오너라고 상견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요? 어떻게 만나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연예인을 영업사원으로 쓰면 되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긴 스페인계 혼혈 남자 배우를 영업사원으로 고용을 했고, 그가 중개를 하여 그 다음 주 삼머시기 맥주회사 상무님이랑 저녁을 먹으며 좋은 파트너로 일을 계속하는 걸로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죽을 써서 X에게 줘버렸답니다. 현지인을 사장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현지인 사장과 현지 한국인 아줌마의 수작질로 회사를 그대로 빼앗겨버렸죠. 해외에선 한국인을 제일 조심하라는 얘기가 절대 허투루 나온 게 아니더군요. 이 역시 매 순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던 제 잘못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서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고, 또 반대로 부정적 견해를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운 거지 한국이라 쉽고 태국이라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캐나다, 태국 그 어디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게 비즈니스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외국이라 조금 더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통에서요. 비즈니스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또 팔 때도 그렇고. 언어가 딸리는 캐나다에서는 언어 소통 능력이 초딩인데 무슨 비즈니스를. 그래서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북미 사회에서 영어 소통 능력 부재에 관한 한 자비란 없었습니다. 돈 쓸 때만 빼고. 현재 저는 이곳 태국에서도 거의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통 능력이 여전히 딸리지만 이곳 사람들이 이를 감안해주는 정도가 캐나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라 당연하다면서 이해해주며 경청해주는 이들의 배려심과 정성 덕분에 소극적인 마인드로 환경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던 캐나다 이민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제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음을 느끼는 중입니다. 또한 이곳 비즈니스 환경은 오히려 한국보다 또 캐나다보다 제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적 리스크가 한국보다 캐나다보다 적다는 것, 저에겐 더없이 큰 매력인 거죠. 이런 환경일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고,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어디에서든 위험할 것 같으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무능하다는 것이겠죠. 사실 저의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8년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캐나다 생활로 이미 해보았는데,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이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이주 초기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과 조사 그리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처럼 어정쩡한 은퇴 생활도 사회생활도 아닌 나름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는 상당히 다른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자기관리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는 혼자입니다.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싱글이기 때문에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건강이라 생각이 들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챙겨줄 사람이 이젠 없으니까 절대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영순위 목표가 생긴 거라 운동에 관한 한 상당히 적극적 마인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몸짱 만들기가 아닌 단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두 번째는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인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겐 아주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처럼 초대받지 않은 소극적인 이방인의 이미지가 아닌 유욕적인 외국인 투자자 겸 사업가로 대접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버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차라리 캐나다에서처럼 일단 개무시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한 번은 고급 콘도 영상을 찍게 도와달라고 지인분께 부탁을 했더니만 어디 최고급 콘도 오프닝 파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출장 뷔페도 있으니 저녁을 먹지 말고 오라고 해서 쫄쫄 굶고 갔었죠. 근데 이런, 대체 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 프리젠터가 제게부터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각각의 유닛에 관해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위험과 표정 관리를 하느라 개고생도 했지만 한낱 뷔페 음식을 탐하는 찌질한 투자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팝도 굶고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는 프로페셔널한 투자자의 이미지를 확실히 남겨두고 귀가해서 콘도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던 얼마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준비인데요. 한정된 예산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곳 태국에서는 싼 물가, 싼 인건비로 인해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넓다는 거죠. 사업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장 오픈은 살인적인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죽으라고 일해 이것 주면 끝이라는 그 살벌한 임대료 등 저로서는 감당 못할 환경인데 비해 이곳 태국은 2달치 임대료면 그 어디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시작은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와중에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적극적 여가 활동입니다. 현재 저는 주거에 있어서 오션뷰가 있는 집을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럴 것입니다. 집에서 보는 일몰의 아름다움은 그날의 피곤함을 떨쳐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해변 산책도 즐기는 중이고 주말에는 가까운 근교 드라이브는 물론 맛난 음식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캐나다 생활 때에도 공원 산책과 주말 드라이브 및 맛집 탐방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단 평일 주말 구분이 없이 그것만 했었다는 게 문제였죠. 이곳에선 평일엔 일을 하고 주말엔 여가 활동을 하는 관계로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주말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파타야는 전세계 은퇴자들을 위한 최고의 휴양 도시라고들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전에 맥도널드에 가게 되면
노인분들이 모닝 세트를 트시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은퇴 후 받는 연금으로 해외여행도 가능하겠지만 최저 수준의 연금으로는 맥도널드 모닝 세트가 적격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절대 굶어 죽게는 하지 않지만 딱 맥도널드 정도의 수준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도널드에서 모닝 세트를 드시는 분들이 태국으로 오게 되면 그 생활비로 맥주를 마시고 여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표정들이 밝습니다. 라이브 바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은퇴자분들을 부축해주며 같이 춤을 추고 분위기를 맞춰주는 도우미 분들. 그 많은 태국의 중년 여성분들을 보며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지 않은 저 나이에 음주감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과연 내가 살아왔던 사회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들의 모습 보이는 그대로에서 제가 느끼는 점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상생하는 결코 나쁘게 보이지 않는 윈인의 모습입니다. 맥도날드에서의 외롭게 모닝 세트를 먹는 그 모습보다는 유쾌하게 하루를 즐기는 적극적인 태국에 거주하는 은퇴자분들의 모습이 훨씬 나아 보이네요. 법을 지키고 그 다음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에서 떳떳하게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관습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이고 저입니다. 어쩌다 보니 혼자가 됐고 삶이 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라 예상도 했지만 그저 팔자련이 하며 견디며 살아야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젠가 구독사 할 것이란 것도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태국 이주 9개월간 이곳 은퇴자들의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의 삶의 태도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킬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우리나라가 아닌 이곳 사람들의 수준을 따를 것입니다. 관습은 과감하게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일단 술을 한번 배워볼까요? 하하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